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가 구조를 알고 구조 속에 원자가 어떤 구조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구형의 원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원자 반경과 소위 말해서 레티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유니트 셀의 한 변의 길이의 관계식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론적인 그 물질의 비중, 덴시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덴시티를 구하는 식은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부피분의 무게죠. 질량이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VC가 유니트 셀의 부피예요. 유니트 셀. 그럼 예를 들어서 BCC다. 그럼 한 유니트 셀에 원자가 두 개가 원자로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두 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부피, 단위 부피 등에 몇 개냐만 있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무게를 곱해줘야겠죠. 하나의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우리가 배웠던 어타믹 웨이트를 원자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하나의 원자의 무게가 나올 거예요. 이게 1몰의 원자량의 무게니까. 그래서 1몰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보가드로 수, 1몰에 대한 원자 수로 나눠주면 한 개 원자 무게가 나오고 단위 부피당에 몇 개가 있는가에다가 무게를 곱해주면 바로 이론 밀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하는 식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크롬, BCC 구조를 갖는 크롬에다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여기 크롬의 반경이 0.125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새 나노 사이즈, 나노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나올 때 이 나노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는 앵스트롱 단위, 옹스트롱이라고 발음하고 하지만 그 옹스트롱 단위로 보면은 10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25 옹스트롱이 그러니까 0.125 나노미터가 돼요. 1나노미터는 10 옹스트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 이제 나노미터도 쓰지만 이게 아주 작기 때문에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1.2 옹스트롱이 되고 그리고 테이블에서 보면 원자량은 52g/몰이 되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 집어넣고 A와 R의 관계를 아니까 이 부피 A 3승분의 이게 유니트 셀의 부피고요. 거기 두 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죠. BCC니까. 그다음에 원자량을 곱해주면 계산상으로는 7.18g/세제곱센티미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크롬의 비중을 대면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크죠. 7.19. 근데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이론 밀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 밀도를 계산하고 실제 측정을 했을 때 차이가 이제 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로부터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실측을 해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측정을 해서 우리가 덴시티를 구했을 때 실제 값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걸 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론 같지 않다는 거니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론치보다 작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자가 있을 자리에 원자가 있지 않고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 5장의 결함에서 배우겠지만 포인트 디펙트라는 결함, 원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혹은 엑스트라 애텀이라 해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그런 틈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부피에 원자가 끼어 들어가니까 비중은 커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힌트를 이론 밀도와 실측값의 사이에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얻는데 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실측값을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금속 원자들이 있고요.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금속 원자들이 있고 그 심볼 이건 화학 기호고 원자량. 그다음에 실측한 비중. 그다음에 크리스탈 스트럭처, 원자 반경 이렇게 테이블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여기 크롬 보면은 7.18이라고 그랬는데 실측값 7.19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실제로 측정된 값이 되겠고 약간의 이론치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표시한 카파의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예제로 비중을 구하는 예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답도 나와 있고 풀이 과정도 있고. 근데 카파의 경우에 보면 FCC면은 몇 개 있죠? 유니셀의 원자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에서 구해보면 이걸 집어넣으면 8.94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치나 실제치랑 거의 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조만 알고 그 다음에 원자량만 알면
당연히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것은 이런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보면은 우리가 금속에서 4개 구조를 배웠죠. 심플 큐빅이 있었고 혹은 프리미티브 큐빅이라고 하는 거 한 개밖에 없었죠. 어떤 원소였죠? 폴로니움 PO 84번.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거는 BCC, Body Centered Cubic, 그다음에 FCC, Face Centered Cubic, 그다음에 HCP, Hexagonal Cross Packed Structure. 이런 것들이 배운 거니까 거의 대부분 금속이 지금 이 구조를 갖고 있죠. 단위 원자, 한 가지 원소로 된 구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못 보던 것들이 좀 나와요. 롬버스라든가 오스롬빅이라든가 이런 못 보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구조를 갖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속이 그 구조들을 갖는다는 걸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단순한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은 오늘이란 다음 시간에 뒤에서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래서 100% 이런 구조를 갖는 건 아니고 금속 중에는 다른 구조를 갖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BCC, HCP 아니면은 FCC의 구조를 갖는다 하는 걸 정리하고 아이오닉 크리스탈로 이제 이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실제적인 여러 재료들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덴시티를 보면은 금속이 무겁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쪽 고분자가 가볍고 세라믹은 중간 정도에 들어오고 이제 컴포짓이라는 복합 재료는 뭐 넓은 베리에이션을 갖는데 금속이 왜 무겁냐? 당연히 금속은 메탈릭 본딩을 하니까 크로스 패킹을 해요. 그때도 말했지만 다가다가 붙어있길 좋아하니까 치밀하죠. 그럼 세라믹은 어떠냐? 뭐 세라믹 중에서도 뭐 아이오닉 결합하는 건 치밀할 수도 있지만 금속 결합을 하는 원사를 보면은 이쪽과 저쪽 7쪽이 주로니까 가벼운 원소들끼리 저 밑에는 이제 히토류나 금속류를 가니까 가벼운 원자끼리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에 있어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치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원자 자체가 가벼워요. 그리고 공유 결합을 하는 세라믹은 세라믹은 주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하죠.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디렉셔널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쌓지 못하고 여유 공간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세라믹은 금속만큼 덴시티가 안 나가요. 폴리머의 경우에는 원래 아주 구성 요소들이 뭐 카본, 하이드로젠, 악시전 같이 가벼운 거에다가 또 결합도 공유 결합에 반대 발수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비중에 나타나서 반영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컴포짓이라는 것은 복합 재료예요. 여러 가지 물질을 섞는 거죠. 뭐 폴리머에다가 메탈을 섞을 수도 있고 세라믹을 섞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폴리머는 복합 재료 컴포짓은. 자, 이제 세라믹 본딩 쪽으로 갑시다. 세라믹 본딩은 이온 결합을 주로 하는 거와 공유 결합을 하는 거가 있겠는데 주로 이온 결합이 특징적인 거니까 뭐 이온 결합에서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은 아이오닉 결합을 하고 이제 일부가 코밸런트 한다. 그 다음에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리스틱은 일렉트로네가티브 전기 음성도 차에서 온다는 건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보면 CaF2 형석이라고 하는 건데 칼슘 다이플로라이드 형석이라고 하는 결정 그래서 아이오닉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플러스 2가고 플로린이 7쪽이라 마이너스 1가.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것은 이 가운데서 결합하는 것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고.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하는 것도 있고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큰 차이가 나는 것들끼리 이온 결합을 주로 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세라믹에 주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이온 결합하는 세라믹의 결정체들의 구조는 어떻게 갖느냐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금속하고 다르게 이 차지 뉴트럴리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겠죠. 이온 결합을 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데 양이온이 치우치거나 음이온이 치우치거나 하면 그 물질에 중성이 안 맞죠. 전기적으로. 그래서 중성이 맞아야 돼요. 전기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여기처럼 CA가 이가 이온이거든요. 양이온은 2족에 속해요. 이가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이 2개가 붙어야지 전기 중성이 맞죠. 그래서 플로린이 2개 붙어서 CaF2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럼 1대1이 아니라 1대1자리도 있지만
저 차지 뉴트럴리티 짜리에서 3대 2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돼요. 여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 원소, 이온 결합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가지 원소가 섞여 있을 때 MP라는 이제 밑에 여기 이제 지수가 붙는데 보통 이런 생략하고 안 씁니다. 실제로 이걸 썼으면 CA1 그 다음에 그 F2니까 ME1, P가 2가 돼야 되겠죠. 근데 1일 때는 보통 안 써요. 2만 쓰지. 뭐 다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숫자가 여기 있는 그 차지량하고 서로 맞아서 제로를 만들어줘야지 이 식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섞을 때 수 있으면 세 가지도 차지가 맞아야 돼요. 다 합쳤을 때 토탈 차지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원소로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금속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한 이유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죠. 대개 음이온이 사이즈가 커요. 왜? 전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이온은 전자를 띄어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요.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면 음이온이 크기 때문에 큰 음이온이 여기서 말하는 X가 그 금속 구조에서 우리가 배웠던 BCC나 FCC나 HCP의 구조를 이루고 그러면 지난번에 끝 무렵에 공부를 했지만 BCC나 FCC에 그 틈새가 있었죠. 악타이드랄 사이트나 테트라이드랄 사이트 같은 공간이 생긴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기억나죠? 그런 공간에 이 양이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구조는 음이온이 만드는 구조고 그것은 대부분의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금속에서 배웠던 BCC, FCC, HCP의 구조를 이루고 거기에 틈 속에 작은 사이즈의 양이온들이 들어가서 중성을 이루는 이런 구조를 갖추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양이온이 들어갈 때 양이온은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양이온이 이런 틈에 들어간다고 할 때 양이온의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음이온의 사이즈가 있고 그럼 여기 세 가지의 경우를 보여줘요. 양이온의 사이즈가 좀 올려볼까요? 밑에 보는 것처럼 양이온의 사이즈의 반경이 여기에 들어가서 충분히 들어갈 때가 있겠죠. 그 안에서 덜렁거릴 수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 상태를 보면 여기 이 틈에 딱 맞는 이건 뭐 모식도지만 딱 맞는 사이즈가 있겠죠. 그거보다 양이온의 사이즈가 작을 때가 있고 양이온의 사이즈가 큰 경우가 있겠죠. 딱 맞는 경우가 있겠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안정하냐 하면 이렇게 딱 맞거나 클 때는 들어가지만 이렇게 작을 때는 레들링을 할 때 속에 가서 이렇게 떨 수 있을 때는 이런 거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적어도 이런 경우와 이거보다 큰 경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온 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원자의 반경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원자의 반경 레디어스라고 나온 것은 중성 원자의 반경이고요. 이온 반경과 틀려요. 이온 반경은 거기서 전자가 떨어지거나 붙은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중성 원자하고 달라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온 반경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온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FCC의 악타이드랄 사이트 6개의 원자로 생긴 8면체의 가운데점하고 테트라이드랄 사이트 4개의 원자로 만들어진 4면체의 가운데는 분명히 사이즈가 틀려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즈가 틀리면 같은 원자가 어떤 양이온이 거길 들어갈 때 여기에 들어갈 게 좋을까 저기에 들어갈 게 좋을까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자리를 선택하게 되죠. 그때 뭘 봐야 되느냐? 원자 반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미리 우리가 그 예상하고 들어가기를 원자 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자리로 들어감으로써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반경의 비율을 알아보는 게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런 것들은 이온 결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라믹의 경우에 아까도 말했지만 코밸런트 반딩이 있죠. 코밸런트 반딩은 좀 달라져요. 왜? 코밸런트 반딩은 주변에 많은 원자가 오는 걸 원하지 않고 필요한 방향에만 원자가 오기 때문에 코밸런트하는 특성의 물질을 갖다 여기다가 맞추려고 그러면 잘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반딩의 캐릭터와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했던 거를 공부를 잘 따라오고 복습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물론 이걸 분명히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N아이온, 음이온의 반경분의 캣아이온, 양이온의 반경의 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원자가 들어가는, 이온이 들어가는 자리가 달라지고 구조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유니버설 룰은 아니에요.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맞게 들어가요. 우리가 배우는 건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자리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배웠던 자리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장 간단했던 이 녹색이 음이온이에요. 크게 그려놨죠. 자, 이게 무슨 구조인가요? 우리 배웠죠. 녹색이 음이온이 이루는 구조가 무슨 구조죠, 저거? 심플 큐빅 구조죠. 혹은 프리미티브 큐빅 구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구조를 몰라도 가장 큰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앙에 있겠죠. 8개 원자가 이렇게 모인 중앙. 그래서 이 자리는 배위수가 코오디네이션 넘버가, 코오디네이션 넘버라는 것은 주변에 가장 가까운 똑같은 거리에 원자가 몇 개 오겠느냐가 코오디네이션 넘버였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양이온이 들어간다면 얘의 코오디네이션 넘버는 8이 되겠죠. 위에 4개, 밑에 4개가 있는 큐빅 사이트. 이걸 그래서 이 자리를 큐빅 사이트라고 불러요. 큐빅 사이트. 큐브의 가운데 자리라고 해서 큐빅 사이트라고 불러요.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큐빅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원자의 크기를 보면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건 기하에서 저 안에 들어간 이걸 요 앞에 말했던 요 N아이온의 반경분의 캣아이온의 반경의 비를 구할 수 있겠죠? 정육면체에서 가운데 자리의 반경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구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딜 찾으라? 예, 원자들이 어디서 닿아 있는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찾으면 그거와 밖에 그 큐브의 한 변이죠. 변의 길이와의 관계는 금세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구해보면 0.732가 나옵니다. 이 값이 무슨 말이겠죠? 밖에 음이온이 1이라고 할 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거의 딱 맞는 사이즈는 0.73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0.732 들어갈 수 있죠. 그런 반경을 갖는 거. 그거보다 작은 거 여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큰 거 들어가요. 그래서 0.732에서 한 1까지 똑같은 사이즈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사이트 어디가 큰가를 보니까 여기가 이건 또 뭐, 저 녹색을 보면 무슨 구조죠? 녹색 무슨 구조예요? FCC죠. 우선 코너에 하나씩 다 있고 면심에 6개가 있죠. FCC 구조예요. 자, FCC 구조는 여러분한테 숙제로도 내줘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지만 거기 빈 틈들이 공간이 이제 크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가 악타이드랄 사이트. 팔면체라고 그랬죠. 피라미드 아래 위로 붙여놓은 것 같은 팔면체. 원자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팔면체? 6개예요. 면은 8개가 나지만 원자는 6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자리가 이 가운데예요. FCC는 채심에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를 잘 보면 여기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하나, 둘, 셋, 4개에다 위아래에서 이런 6개 자리가 나옵니다. 나오죠? 보여요? 정가운데 상상을 해보세요. 면에 4개가 있고 위아래 있으니까. 가운데 공간이 있죠. 그게 6개 요 자리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무슨 사이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8면이기 때문에 옥타브에서 악타히드랄 사이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악타히드랄 사이트에 요것도 반경을 구해보면은 0.414가 나옵니다. 밖에 대신 아까 큐빅 사이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악타히드랄 사이트예요. 그럼 코오디네이션 넘버는 뭐죠? 주변에 몇 개 원자 있어요? 6개, 6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자의 사이즈는 0.414가 딱 맞으니까 거기서부터 0.732까지예요. 732가 넘어가면 이런 자리보다는 이런 자리로 가겠죠.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의 맞아 들어가는 룰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이트를 또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사이트 보기 전에 이걸 보면 여러분한테 숙제도 내줬지만 결국은 이런 자리들 있죠. 이 파랗게 들어간 자리들이 다
그게 악타이드랄 사이트에 똑같은. 그러면 모든 유니트 셀의 악타이드랄 사이트에 다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NaCl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게 Cl, 여기 녹색으로 원자가 클로린이고 그 악타이드랄 사이트 모두에 다 들어간 게 소디움이 들어간 거죠. NA가 양이온이. 그러면 이 구조가 소디움 클로라이드 구조, NaCl 구조죠.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은 뭐 굉장히 많아요. 니켈 옥사이드, 뭐 징크 옥사이드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갖는 게. 그럼 그 이름을 다 붙이면 돼요. 뭐 징크 옥사이드 스트럭처, 뭐 니켈 옥사이드 스트럭처. 스트럭처라는 말을 그 구조가 있으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데 대표하는 것은 이게 가장 유명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슨 구조를 갖는다 할 때는 NaCl 스트럭처를 갖는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NaCl 스트럭처다 하면은 머릿속에 딱 이 모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자꾸 이런 공간을 생각하는 그 뭐라 그랬죠? 개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어렵겠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큐빅 사이트에 이게 있으면 우선 이거부터 봐요. 이 안에 녹색 원자가 유니트 셀 안에 통으로 몇 개가 있죠? 몇 개 있어요? 4개? 2개? 몇 개 있죠? 녹색 원자가? 1개 있죠. 이 파란색 원자는? 자, 요게 이제 세슘이고 요게 클로린이에요. 그래서 세슘 클로라이드 구조인데 자, 이게 당연히 1대1로 있다는 얘기는 클로린이 몇 가죠?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죠. 그럼 세슘은 몇 가겠어요? 이게 중성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파란 점이 세슘이죠. 이 세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니셀이니까 반복해서 쫙 있겠죠. 그럼 이 세슘을 쭉 코너에다 두고 그리면 무슨 구조가 나올까요? 세슘을 기준으로 그리면 이것은 지금 뭘 그려? 이걸 기준으로 그렸죠, 클로린을. 세슘을 기준으로 그리면 무슨 구조가 나올까요? 똑같죠. 그렇게 만약에 세슘을 기준으로 그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 코너에 세슘이 있게 되고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클로린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플 큐빅을 세슘으로 만들어 놓고요. 심플 큐빅을 클로린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갖다가 끼워 맞추면 되죠. 저 구조가. 근데 어떻게 끼워 맞춰요?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이 대각선에 2분의 1에다 갖다가 곱게 딱 맞춰 놓으면 저 구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나와요. 자, 그럼 이게 BCC 구조일까요? 아닐까요? 바디 센터드 큐빅 구조 배웠죠? 어때요? 채심에 원자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바디 센터드 큐빅일까요? 아닐까요? 자신 있게 바디 센터드 큐빅일까요? 아닐까요? 가운데 채심에 원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내기할 수도 없고. 바디 센터드 큐빅 스트럭처라고도 그랬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레티스도 된다고 그랬죠. 레티스라는 것은 주변에 모든 상황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게 레티스 포인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정리하면서 점점 머리를 넓혀가는 건데 여기는 레티스 포인트가 될 수 없는 게 만약에 이것가 레티스라면 여러분이 눈을 감으라 그러고 이 점이 이게 레티스니까 이게 레티스라면 눈을 감으라 그러고 이걸 싹 여기로 옮겼을 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옮긴 걸. 알잖아요. 이 자리에 파란 게 녹색이 있었는데 파란 게 오면 바로 알잖아. 나를 속인 걸. 여기 녹색이 오면 모르겠죠. 여기 파란 게 오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건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야?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레티스 포인트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건 레티스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점점 공부를 하게 돼가고 좀 복잡해지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점은 레티스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로 칠 때는 구조를 치더라도 그건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는 구조를 하면 안 돼. 이것은 그냥 CSCL 구조예요. 그럼 이것이 근본을 따질 때 이게 레티스가 뭐냐면 이것은 무슨 레티스가 되냐면 심플 큐빅 레티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심플 큐빅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배웠죠. 심플 큐빅인데 한 레티스 포인트에 원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2개씩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가 한 짝이에요. 여기에도 이런 데 가면 이런 파란색 원자가 있겠죠.
여기도 가면 파란색 원자가 있겠죠. 다 있어요. 이 두 개가 한 짝으로 하나의 레티스 포인트예요.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베이시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케미칼 포뮬러나. 그래서 이것이 둘 다 레티스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복습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걸 소화해야지 빨리빨리 따라오면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구조냐? 결과적으로 심플 큐빅에 하나 크로릿, 하나는 그걸 갖다가 물론 이렇게 구조지만 그걸 끼워놔서 맞춰놨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그 짝으로 하나가 레티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원자. 한 레티스 포인트에는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여기 들어가는 사이즈가 맞고요. 이거 계산하면 0.8 정도 나올 거나 그럴 거예요. 그 이온 반경의 비가. 그리고 차지도 맞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요. 사이즈도 맞아야 되는데 차지도 맞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데 여기가 2가고 1가다 그러면 이런 구조 절대 못 가져요. 왜?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차지가 안 맞죠? 그럼 딴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차지 뉴트럴티가 맞아야 되고 이온 반경도 맞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맞을 때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 공식에 맞게 들어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조금 어려웠던 이제 이 NaCl 구조로 가면요. 이런 구조는 굉장히 갖는 재료들이 많아요. NaCl 구조로 가면 조금 전에 이 녹색이 FCC 구조를 이뤘죠. 그리고 모든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지금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똑같은 일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 나트륨, 파란 이온만을 가지고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저것도 규칙성이 있겠죠. 규칙성이 있는데 규칙성 있게 들어갔으니까 규칙성이 있겠죠. 자, 파란 것들만으로 구성하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요? 생각됐어요? 보여요? FCC가 나오죠. FCC예요. 이 파란 걸만 모으면 FCC가 되고 이 파란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린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옥타이드랄 사이트에다가 원자를 음이온을 집어넣으면 이 녹색 이온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똑같은 구조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돼요? FCC로 NA를 만들고 FCC로 CL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끼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끼워 넣었어요, 이번엔? 어떻게 끼워 넣으면 돼요? 아까는 여기다 꼭 지점을 갖다가 대각선의 반에다 갖다 딱 끼워 넣으니까 이 모양 나왔죠? 이건 어떻게 끼워 넣으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원자의 사이에 갖다 놓으면 되죠. 이 한 변의 반에 대게 갖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 지그재그로 끼어 들어가면서 이 모양이 나와요. 보여요? 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죠. 이게 레티스 포인트인가요? 파란 점이? FCC는 분명히 레티스라고 배웠죠. 그럼 여기 녹색 점들은 다 레티스 포인트입니다. 맞죠? 레티스 포인트가 FCC에는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면에 있는 거하고 이건 같은 레티스 포인트. 이 위아래 같은 거, 저쪽 뒤앞에 같은 거, 코너 8개 같은 거. 그래서 4개의 레티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레티스 포인트가 아닌 거는 금세 알겠지만 만약에 여러분한테 눈을 감으라 그러고 이거를 일로 당겨오면 요만큼을 당겨오면 알아요. 녹색이 있던 게 파란색이 온 걸. 그럼 여러분은 눈치를 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만큼 한 변의 길이만큼 옮겨야지 모르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한자 어떻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이렇게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원자 레티스 포인트 하나에는 2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죠? NA와 CL이 하나씩이 한 레티스 포인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원자, 어떤 결정은 한 레티스 포인트에 여러 개의 원자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본 단위로 반복을 하는 거죠. 밖에 규칙성을 갖추고. 이해가 돼요? 자, 이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옥타이드랄 사이트를 했고요. 여기에 또 보면은요. 여기에 FC에 가서 보면 테트라이드랄 사이트가 있다고 했어요. 테트라이드랄 사이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보면 요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코너의 원자를 다 보면 요 코너에 있는 원자가 이루고 있는 삼면이 있죠. 포함되는 삼면이 어디냐면 이쪽 앞면, 저쪽 옆면, 이쪽 밑면이죠. 세 면에 다 있죠. 코너 하나가. 자, 이 코너를 포함하는 면의 중간들의 원자들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다 있겠죠. 면심이니까. 그게 여기 그려져 있죠. 요 가운데, 앞면의 가운데, 저 옆면의 가운데, 밑면의 가운데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하고 요 네 개를 이으면 이게 정사면체가 돼요. 그러면 원자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면은 몇 개? 4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트라히드랄 사이트라고 불러요. 그럼 테트라히드랄 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다 있어요. 8개가 있어요. 코너마다. 여기에 있으면 요거에 해당해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 나오고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FCC에는 여러분이 꼭 가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숙제에 있으니까 다 그려봐야 되는데 옥타이드랄 사이트, 그다음에 테트라히드랄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를 다 찾아내야 되고 같은 것을 HCP 구조에서도 찾아내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꼭 찾아서 숙지를 해야 돼요. 어디에 그런 자리가 있는지. 그러면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도 요게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여기 테트라히드랄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간 거죠. 다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있는 거예요. 자, 요 테트라히드랄 사이트 정사면체 뿔인가? 이걸 뭐라 그러냐? 정사각 뿔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각뿔에 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원자 반경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계산해서 보면 0.22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자는 0.25에서 그 다음 사이트인 자리 0.414까지에 속하는 원자 반경을 가진 비율을 가진 원자는 테트라히드랄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구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요. 징크 설파이드예요. 징크 설퍼죠. 이건 6족이고 이건 2족이에요. 2,6족. 2가 이온과 마이너스 2가 이온이 합쳐진 거예요. 6족이기 때문에. 징크 설파이드. 이거를 다른 말로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라는 말로 불러요. 이것은 요거의 화학명을 따라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붙였잖아요. 여기는 이제 징크 설파이드 구조라고도 부르고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을 대표해서 징크 블렌드라는 구조로도 불러요.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라고. 굉장히 유명한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실리콘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잘 보세요. 이 설퍼하고 징크의 비율을 이게 양이오니까 설퍼의 반경분에 징크 2가 이온의 반경을 해보니까 이 사이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려니까 테트라히드랄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런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못 들어가고 테트라히드랄 사이트에 넣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요 코너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 있으면 요 코너로 이렇게 요거에 해당하는 3개 있죠. 요거. 또 요거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3개 있죠. 이렇게 모든 코너에 있는 원자를 쉐어하는 세면에서는 다 저런 사이트가 생겨나요. 가서 보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돌려보면. 자, 여기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자리가 몇 개가 나오죠? 몇 개가 있을게요. 유니트 셀 안에. 8개가 있죠. 자, 거기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8개가 들어가게 됐죠. 양이온이. 근데 이 밖에는 지금 설퍼가 몇 개가 있죠? 유니셀 안에 몇 개가 있어요? FCC에는 4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설퍼가 들어갈 자리는 몇 개? 징크가 들어갈 자리는 8개예요. 그럼 거길 다 들어가면은 뭐가 안 되죠? 차지 뉴트럴리티가 안 맞죠. 양이온이 넘쳐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반밖에 못 들어가죠. 8개 중에 4개를. 그러면서 규칙성이 생겨나야 되죠. 유닛셀을 반복했을 때 전체 공간이 표현이 돼야 되니까 가장 작은 반복할 수 있는 셀이니까 이거를 계속 갖다 붙이면 전체 공간이 돼야 된다면 여기서 아무렇게나 규칙성이 없게 들어가면은 갖다 붙였을 때 전체 공간이 규칙성이 없게 되겠죠.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 밑에 하나, 둘, 셋, 4개가 만드는 게 위에 4개가 만드는 게 있을 때 하나, 둘, 3개 중에 이 대각선에 만드는 거가 들어가면 위에는 반대 대각선으로 만드는 2개가 만드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밑에 4개 원자 있으면 이 2개가 만드는 거 자리에 들어가면 위에는 이 2개가 아니라 반대 대각선에 있는 꼭지점 원자가 만드는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밑에 4개 중에 2개 들어가고 위에도 4개 자리 중에 2개 들어가니까 반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이 반은 어떻게 돼요? 이런 규칙성을 항상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테트라히드랄 사이트에 들어가되 반을 골라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그재그로 위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위에 유니트 셀은 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런 자리로 들어가고 그 위엔 또 이렇게 들어가고 계속해서 전체 공간을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잘 가서 들여다보고 우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사이트들을 찾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빈 공간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심플 큐빅은 그냥 보이고요. 빈 공간이 어디 있는지.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 BCC도 아니에요. BCC는 좀 어긋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어렵고 FCC의 악타이드랄 사이트와 그 다음에 테트라이드랄 사이트, 그 다음에 HCP에서의 악타이드랄 사이트와 그 테트라이드랄 사이트, 이 두 가지 구조에 대해서 FCC와 HCP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잠깐 숙제로 남겨놓고 맞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는 이 삼각형이 이루는 사이트예요. 원자 3개가 평면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사이에 틈이 있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쉽게 계산할 거예요. 이거 3분의 2 거리에 뭐 있고 하니까 그러면 0.155가 나옵니다. 그래서 0.155에서 0.25 테트라히드랄 사이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트라이앵글러 사이트라고 하는데 트라이앵글러 사이트에 들어가요. 삼각형 사이트에. 그리고 이건 별 의미가 없지만 이것은 이제 그거보다 작은 코디네이션 2개 사이에 들어갈 때는 리니어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보통 이 테트라이드랄 사이트부터 관심이 많아요. 여기까지는 뭐 가끔 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이온 반경의 비에 따라서 이 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제한적으로 정의가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여기로 들어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크 블렌드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징크 설파이드 혹은 징크 옥사이드도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같은 물질이 여러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도 갖고 또 다른 구조도 가져요. 뭐 브루사이트 구조도 갖고 또 다른 구조도 갖고 여러 가지를 가져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고난도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그런 거 했잖아요. 여기 파란 이온을 다 이으면 어떤 구조가 나올까 했죠. 자, 얼만큼 이제 여러분이 공간 개념이 있는지 저 파란 거를 다 이으면 무슨 구조가 나올까요? 쫙 해서 공간에서 저 파란 구조를 꼭지점으로 그리면 무슨 구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보여? 오, 대단하다. 야. 보이냐? FCC가 나와요. 일단 FCC가 나온다는 거를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 건 1대1이거든요. 1대1이라는 데서 4개 있고 4개가 있으니까 뭔가 4개 있는 거가 규칙성이 있으면 FCC잖아요. 유닛셀에. 그지? 같이 4개씩 있잖아. 이게 4개 있고 이게 4개 있으면 딴 걸로 만들었을 때도 거기 규칙성 있게 들어가려면 FCC죠. 만약에 FCC에 얘가 HCP 같은 모양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절대 결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규칙성 있게.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파란 걸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원자가 많은데 파란 건 몇 개 없으니까 꼭 안 될 것 같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긴 13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8개다, 14개가 그려져 있죠. 녹색은. 근데 파란 건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치 4개를 이으면 14개가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이 나올 것 같지 않겠지만 이 파란색을 다 이으면은 구조가 나옵니다. 이 구조가. 근데 아까처럼 이것도 끼워 넣고 이것도 다 끼워 넣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FCC 2개요. 징크로 만든 거하고 설포로 만든 거를 갖다가 끼워 넣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끼워 넣은 모양이 나오죠. 자, 어떻게 끼워 넣으면 이 모양이 나올까요? 45도로 비틀어서. 45도로 비틀어서. 자, 45도로 비틀어서 어떻게 45도를 비트는지 모르겠다. 그냥 다 보여? 그래, 꼭지점이 맞닿게 해서 이 연장의 4분의 1 되는 지점에 갖다 놓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 유니트 셀이 FCC가 있죠. 그럼 대각선 방에 꼭지점이 있잖아. 그 대각선 상으로 갖다 끼워 넣되 4분의 1 되는 지점, 그 길이에. 길이에 4분의 1이 되는 지점에다가 갖다가 꽂아 넣으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그려서도 보고 뭐 한번 그 공간이라는 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이게 3D 테트리스 잘하는 사람 이런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 여러분이 뭐 오락도 많이 해도 이런 거 도움이 받을 때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볼 거는 사실 아까 이게 실리콘의 구조라고 그랬거든요. 실리콘은 이게 똑같죠. 그럼 뭐예요? 실리콘은 이게 파란 자리에 똑같은 실리콘 원자가 들어가면 실리콘의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실리콘도 뭐라고 부르냐면 징크 블렌드 구조라고 불러요. 실리콘 스트럭처라고 불러도 돼요. 이걸 따라서 이렇게 징크 설파이드 구조라고 하듯이 실리콘 스트럭처라고도 해도 되지만 실리콘을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라고도 불러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게 똑같은 실리콘일 때는 이거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이 사이즈에 같은 실리콘이면 1대1 아니에요, 반경비가. 그죠? 근데 어떻게 실리콘이 됐느냐? 왜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지나갔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아이오닉 크리스탈에 맞는 거고 공유결합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실리콘이 결과적으로 갖는 이유가 여기를 보면은요. 이런 걸 보면 이 정사면체의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채심에. 정사면체가 보면은 그때도 정사면체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 원자가 2개 있고 2개 있는 게 적당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정사면체가 된다고 그랬죠.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딱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실리콘이 4코너에 있잖아요. 그 실리콘하고의 간격이 다 똑같겠죠.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그때 그랬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죠.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가 이걸 구성하는 꼭지점에 있는 데하고 다 거리가 똑같은 자리예요. 아이디어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 각도가 딱 각도가 나와요. 109도라는 각도가 특정한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공유결합에서는 그 각도가 틀어지는 것도 싫어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죠? 그 결합 각도가 딱. 그 다음에 우리가 슈레딩거 배웠을 때 뭘 배웠냐면 sp3 하이브리드라는 걸 배웠죠. 안 배웠나요? 실리콘. 여러분이 배웠을 것 같은 옛날에 그 그래파이트는 하이브리드 여러분이 1학년 때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sp3 결합. 혼성 궤도라서 sp3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sp2도 배우죠. 그래파이트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sp3가 뭡니까? S 궤도 하나하고 P 궤도 3개가 맞춰서 만나서 sp3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실리콘은 14번이기 때문에 3s2, 3p2예요. 안 했나요? 간단하게 봅시다. 실리콘은 14번이거든요. 실리콘이 14번이면 밑에는 빼고 제 외곽 전자를 보면 3s2 그다음에 3p2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P는 3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차 있고. 실리콘 원자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 알죠? 밑에서 차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알죠? 그런데 실리콘이 고체를 이룰 때 실리콘끼리 덩어리를 이루잖아요. 원자 하나가 아니라 고체를 이룰 때는 이것이 결합하기 전에 4개의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4개로 이게 혼성 궤도가 생겨요. 이걸 우리가 sp3라고 그래요. sp3 혼성 궤도. S보다 원래는 P가 에너지가 좀 높죠. 그런데 에너지의 토탈 보존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이거 3개니까 어떻게 돼요? 요 높이는 요거보다 좀 낮아지겠죠. 여기보다 낮고 여기보다 높죠. 이거의 3배 요거보다 높은 에너지 3 곱하기 이거 에너지를 4 나눈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이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체를 만들 때 이게 결합했더니 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결합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개. 실리콘과 실리콘의 고체에서 실리콘과 실리콘이 결합할 때는 sp3 하이브리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었다면 sp2하고 P하고 S하고 따로 결합을 했다면 분명히 이거는 결합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틀어질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에너지가. 근데 여기 에너지가 똑같죠? 4개가. 그게 이제 sp3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보면 에너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으면 전자 간의 에너지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론이지만 실리콘은 이 구조를 가지면서 이것이 같은 에너지를 다 4개 가지고 그게
하이브리드 결합이에요. 그라파이트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 개만 갖고 한쪽으로는 파이 결합을 해가지고 세 개로는 시그마 번딩하고 그 sp2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라파이트에서는 이 벌집 모양으로 생기잖아요. 왜? 이래서 하나 위로 생기죠. 여기 보면 원자 하나가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결합을 하잖아요. 여기 카본, 카본, 카본 이렇죠. 이거 세 개 에너지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런데 카본의 경우는 이게 뭐예요? 2s2, 2s2하고 2p2거 아니에요. 똑같은 실리콘족이니까. 그럼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어요. 이게 이대로 결합을 하면 이런 모양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는 P는 그냥 하나가 남고 여기 두 개하고 하나가 합쳐서 세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S 하나에 P가 두 개가 모인 혼성 궤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sp2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저 세 개가 어딜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 다른 하나는 어떤 거예요? 일반 거.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지. 알겠죠?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이제 알았죠? sp2가 뭐고 sp3가 뭔지. 그런데 이제 그라파이트 카본의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sp3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게 모든 카본으로 이 구조를 가졌을 때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부르죠? 그걸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불러요. 그럼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부를 수 있고 똑같은 말로 다이아몬드도 징크 브랜드 스트럭처라고 불러도 돼요. 이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카본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그건 sp3 결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라파이트라는 것도 가질 수 있죠. sp2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재료가. 근데 여러분 이미 알지만 그라파이트를 고온 고압에 갖다 놓으면은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 알죠? 고온 고압에서 같은 상변태라는 걸 해요. 그게 조금 이따 나오는 같은 화학 물질이 같죠. 카본, C 하나인데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헥사고날 구조에서 이런 징크 브랜드 구조로 바뀌죠. 그걸 우리가 동질 이상 혹은 동질 다상 알로트로픽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폴리모르피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료는 그런 게 많아요. 아까 그래서 뭐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것도 구조가 달라지고 그래요. 자, 아마 그 정도 배웠으면 여기서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기서.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이게. FCC가. HCP는 여기서 안 다루지만 HCP는 숙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해놔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Fe95 아연 악사이드의 구조가 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 테이블에 가서 보니까 이게 원자 반경을 찾으면 안 돼요. 아이언의 반경을 찾아야 돼. 이게 아이오닉 결합이기 때문에. 그럼 아이오닉 결합을 하는 것들이 쭉 이제 이깔 이런 천이원소는 또 여러 가지 원자가를 갖고 있죠. 근데 Fe5면 이가겠죠. 그래서 이가 이온하고 여기 Fe5의 이거의 비율을 보니까 0.55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0.55면은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그럼 악타이드랄 사이트.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맞겠죠. 그러면 1대1의 비율도 맞고 이온 반경도 맞고 그러니까 행복하겠죠. 그럼 무슨 구조예요? 아연 옥사이드 구조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걸 그냥 NaCl 구조라고 불러도 돼요. 락솔트라고도 불러요. 암염 구조라고도 불러요. 락솔트 스트럭처라고도 부르고 이름은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오닉 크리스탈에는 저게 맞고 저게 틀린다.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것도요. 징크 옥사이드 아까 징크 브랜드 스트럭처를 가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디움 클로라이드 구조도 가져요. 징크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면 조금 전에 FeO하고 똑같아요. Fe처럼 그 자리에 징크라는 이가 이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해서 보면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가 아까처럼 다른 그 징크 브랜드 스트럭처는 징크 설파이드였죠. 그 설퍼 자리에 산소가 들어가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 그 상태의 온도가 어떠냐, 압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그 상황에서 에너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징크 옥사이드를 NaCl 구조로 봤을 때는 이게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징크하고 옥시전의 그 이온 반경의 비를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면 재밌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 0.732에서 0. 아까 그 4 여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414에서 732 사이에 그러니까 징크 옥사이드에서요. 요 비율을 가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저것이 만약에 이 사이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온 결합들에서 잘 맞아 들어가니까 어떤 구조를 갖겠어요? 저 NaCl 구조를 갖겠죠. Fe하고 똑같이. 근데 어쩌면 내가 이걸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저게 여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맞추면 아마 다른 사이트로 갈 수 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무슨 얘기냐? 그때도 말했지만 징크 옥사이드가 공유 결합성도 가질 수 있다고요.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징크 옥사이드가 공유 결합성을 갖는다. 그런 상황에 있다 하면은 이 모양으로 갈 거라고. 여기도 징크하고 음이온하고 양이온이 1대1이죠. 물론 이온 반경에 B는 안 맞지만 공유 결합성이 더 강조되면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맞진 않아요.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는요. 상황에 따라서 이 모양도 나오고 이 모양도 나옵니다. 징크 옥사이드가. 그러면 카본과 그라파이트처럼 어떤 분위기를 바꿔주면 여기서 일루도 바뀌고 여기서 일루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배운 거는 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NaCl 구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크로스펙트 디렉션, 어디서 원자가 닿았느냐, 크로스펙트 플레인도 있고 디렉션도 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장 치밀하게 연결된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면의 큐브 엣지다. 면의 대각선이다. 이렇게 이런 방향이라는 거고요. NaCl에서 여기 이제 틈 사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악타이드랄 사이트에 Na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조가 좀 복잡한데 아까 말한 칼슘 플로라이드. 칼슘 플로라이드는 사이즈가 0.8이 나오니까 큐빅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0.732보다 크니까 큐빅 사이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심플 큐빅의 큐빅 사이트는 원자가 1대1로 들어가는 자리죠. 그렇잖아요. 코너를 이룬 원자도 하나고 가운데도 하나니까 원자로 들어가는데 원자가가 틀려요. 만약에 플로린이 만든데 칼슘이 들어가면 하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자르죠. 지금 원자가 뉴트럴리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큐빅 사이트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반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그린 것처럼 한 큐빅 사이트에 들어갔으면 그 옆에 거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고 하나 건너뛰어서 들어가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다 이렇게 했지만 유니트 셀을 그리려면은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하면 이걸 그대로 반복하면 여기도 요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없어야 되죠. 실제로 유니트 셀을 그리려면 이게 8개, 주사위 8개가 모인 거를 유니트 셀로 해야 돼요. 그러면 8개 이게 상상을 해서 보면은 여기 들어가면 이쪽은 이쪽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8개짜리는 계속 반복하면 공간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8개짜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아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8개의 유니트 셀을 그려서 해야 돼요. 우리 책에는 8개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제 향후에 내 그림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를 맞춰야 된다. 사이즈도 맞아야 되지만 원자가라는 개념도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구조가 더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이아몬드 구조.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거 징크 설파이드, 징크 브랜드 스트럭처에서 이것들이 설퍼였고 여기에 징크가 들어갔던 거를 같은 원자로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하이브리드 결합, sp3 하이브리드 결합을 하는 구조가 되고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지만 이 공간들이요, 이것들이 그 어떤 특정한 각도를 공유 결합은 특정한 각도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처럼 주변에 잔뜩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실리콘도 그렇고요. 알루미늄은 지난번에 봤지만 FCC 구조라고 그랬어요. 노블 메탈에 들어가요. 알루미늄. FCC는 가장 치밀하죠. 원자 번호로 13번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로 14번이 실리콘이에요. 알루미늄 바로 다음이 실리콘이에요. 알루미늄은 3족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알루미늄은 금속 결합을 합니다. FCC 구조예요. 그 다음에 실리콘은 이 구조죠. 공유결합 물질이죠. 원자 번호로 가서 보면은 원자량 있죠. 아까 아토믹 매스를 보면은 아토믹 웨이트를 보면 알루미늄하고 실리콘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1몰의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바로 옆에 원소니까. 그런데 비중을 가서 보면은요. 알루미늄과 실리콘의 비중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게 클까요? 예, 실리콘은 왜 작을까요? 빈 공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가벼워요. 바로 옆에 있어서 원자는 굉장히 이것도 여기도 보면 알루미늄이면 여기 유니트 셀에 4개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8개 들어가 있어요. 유니트 셀에. 물론 유니트 셀 사이즈가 크죠. 8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유니트 셀 부피도 커요. 그래서 보면은 얼추 옆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비중이 비슷할 것 같지만 실리콘은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결합성 때문에 이게 치밀한 결합을 하지 않고 성긴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그때 아토믹 패킹 팩터라는 걸 알죠? 유닛셀 안에 충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자,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구조에. 다이아몬드건 실리콘이건 충진율은 똑같겠죠? 달라요? 다이아몬드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이걸 충진율을 계산했어요. 어떤 사람은 실리콘으로 충진율을 계산했어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죠? 단지 뭐가 틀려요? 다이아몬드 때하고 이거하고 사이즈가 같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랑 이 빈 공간의 부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가서 이런 다이아몬드 스트럭처에 자, 이거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준 이런 구조를 따질 때 유니버설 룰이 있었죠. 뭘 봐라? 원자가 어디서 닿았는지를 가장 먼저 찾고 그거와 이 변의 길이와의 관계식을 찾아내면 게임 끝. 오케이?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다이아몬드 스트럭처입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에서 뭐 플러린이라는 구조도 있어요. 요새 뭐 발견된 이게 그라파이트가 있고 다이아몬드 구조가 있어요. 카본에. 근데 C60라고 해서 축구공 같은 구조가 발견이 됐죠. 꽤 최근인데. 그래서 카본이요. 여러분 축구공 보면은 축구공에게 가죽으로 축구공을 만들었죠. 거기 보면은 이 육각형을 갖고는 절대 굴을 못 만듭니다. 육각형과 오각형의 헝겊 쪼가리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축구공 가서 한번 보세요. 축구공이 가죽을 덧대서 만들었잖아요. 오각형 쪼가리 헝겊하고 저 가죽하고 육각형 쪼가리가 만들어서 전체 공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카본이 그렇게 연결돼서 공간을 만든 거를 우리가 플러린이라고 하는데 버킷볼이라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카본이 발견됐고 그 60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몰레큘이 공간에 비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FCC 있죠. FCC. 구조 알죠? FCC에 요거 빼고 이런 FCC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 카본 60개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뭐가 돼요? 한 레티스 포인트에 60개의 원자가 있는 거예요. 카본이. 그게 FCC 구조를 있고 공간을 이루면 결정이죠. 그런 것들이 나와요.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60개의 카본이니까 굉장히 공간이 크거든요.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다른 원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물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플로린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뭐 그거 말고도 그라핀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카본으로 이루어진 구조의 다른 구조들. 같은 화학 원소는 C인데 여러 가지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럼 구조가 달라지면 물성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구조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합성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다른 물성들을 끌어내서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플로린의 구조도 나와 있어요. 자, 그걸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하고 오늘은 수업을 끝내야 될 텐데 세라믹의 구조 중에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갖는 구조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이름도 복잡한 페로브스카이트 스트럭처예요. 이거 스트럭처라고 그랬어요. 페로브스카이트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이런 모양을 갖는 세라믹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3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닛셀이. 그래서 색깔이 3가지가 틀리죠. 녹색 원자, 빨간 원자, 파란 원자. 그럼 아까 AMXP의 형태가 아니라 AMXP5 뭐 이렇게 3가지의 원소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차진 뉴트럴티는 맞아야죠. 3 원소 간에.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스트럭처는 뭐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나타나요. 뭐 대표적으로 앞전, 유전, 무슨 촉매 다양하게 씁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갖는 그런 재료들이 이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름도 외워야 돼요. 페로브스카이트 스트럭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그네틱 프로퍼티 18장에 가면은 또 스피넬 구조라는 게 나와요. 스피넬 스트럭처. 그 두 가지가 여기 소개는 스피넬 구조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18장에서 그 굉장히 유용한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대표적인 재료가 저기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재료가 있어요. BaTiO3가 저 구조예요. 바리움 타이타네이트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재료인데 이거 보면 바리움이 2가 플러스, 타이타늄이 4가 플러스, 그다음에 O가 2가 마이너스죠. 근데 3개니까 마이너스 6죠. 차지 뉴트리티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 3개가 있죠. 그럼 이 유니트 셀에 보면은 자, 하나,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넣으면 될까? 이거는 앞에 보이는 것만 그렸는데 이게 바리움이고요. 여기 하나 안 그렸어요, 뒤쪽이라. 파란색 원소가 바리움이고 가운데가 타이타늄. 그 다음에 산소는 면에 심에 6개의 반쪽씩 사과가 있으니까 3개가 있겠죠, 한 유닛셀에.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걸 페로브스카이트 스트럭처라고 이 대신에 여기 2가 뭐 징크가 와도 되고요. 여기에 4가가 와야 되고 뭐 스트론튬이 와도 되고 여러 가지 4가, 2가가 섞여서 5만 가지를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바륨 대신에 PB, 뭐 바륨 이렇게 두 개가 한 자리를 공유해도 되고 뭐 하여간 수많은 버라이어티가 있어요. 여기서 무지무지 많은 종류가 있고 이 각각이 다 특성이 달라서 굉장히 그 관심 있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는데 자, 이것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구조로는 페로브스카이트 스트럭처라고 혹은 바륨 타이타네이트 스트럭처 뭐든지 좋아요. 스트럭처라는 이름 붙였으니까. 자, 무슨 레티스일까요? 자, 무슨 레티스일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스트럭처와 레티스가 다르다는 건 알죠? 여러 번 했으니까. 이게 레티스는 뭘까요? 뭐 욕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시시 그러는데. 무슨 구조일까 이거? 자, 저 구조를 레티스 포인트를 찾으려면 저게 아이덴티컬한 데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 갖고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눈속임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내가 상대를 속일 수 있는가?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자리는 레티스 포인트죠. 자, 무슨 구조일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을 먼저 얘기해야겠네. 심플 큐빅이에요. 왜? 여기서 레티스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갖다 놔도 빨간색이 온 거 알죠? 이걸 갖다 놔도 녹색이 온 거 알죠? 뭘 갖다 놔도 다 알잖아요. 뭘 몰라요? 여기 하얀색 갖다 놓으면 몰라요. 저 하늘색 갖다 놓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레티스 포인트는 유닛셀에 몇 개 있어요? 레티스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꼭지점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게 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한 레티스 포인트를 몇 개의 원자가 구성하고 있어요. 한 레티스 포인트에 몇 개의 원자가 구성하고 있죠? 3개? 2개? 1개? 한 레티스 포인트를 구성하는 원자가 1개예요? 한 레티스 포인트를 구성하는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바로 이 화학식 그대로예요. 한 레티스 포인트에는 TI가 하나 붙어 있고 산소가 3개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원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간 거 3개가 있고 하면 합쳐서 5개가 있죠. 한 레티스 포인트. 그럼 여기에 이런 자리에 가면 빨간 거 있고 빨간 거 있고 또 파란 녹색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 점마다 똑같이. 그걸 쌓으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5개의 원자를 대표로 해서 한 레티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티스 포인트만으로 저걸 그리면 이런 원자 다 없어지고 이 파란 점만 남는 거예요. 레티스 포인트만을 갖고 그리면. 그럼 무슨 모양이 나와요? 심플 큐빅 나오잖아요. 이 4개의 원자가 여기 속해 있다고 봐도 되고요. 하여간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속해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녹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자, 지금 여러분이 정의를 여러 번 해줬는데 레티스 포인트가 뭔가 지금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 알겠지만 정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거 같지만 막상 적용하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100%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레티스 포인트로 심플 큐빅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베이시스 혹은 케미칼 포뮬라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베이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케미칼 포뮬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 레티스 포인트의 베이시스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BaTiO3. 베이시스. 한 거에 근거하는 원자들이 BaTiO3예요. 그럼 케미칼 포뮬라가 뭐냐? BaTiO3예요. 그럼 아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뭐냐? 그러면 한 레티스 포인트에 C가 2개예요. C. 그렇죠? 한 레티스 포인트에 2개였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크리스탈 시메트리 혹은 브라베이 레티스까지 가는 쪽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